안녕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잽싼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쟁걸음으로 어딘가에 다녀오셨고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인이 된 후 새엄마가 생겼대요. 춘바람이 난 아버지의 친엄마는 아버지가 대학생이 되자 이혼을 선언했다고 했어요. 당시 지역 유지이면서도 엄청난 짠돌이로 소문난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무한 사랑을 쏟은 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대학을 가자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도지를 줬고 집 앞 텃밭 정도만 가꾸고 살자고 하셨대요. 그 당시 할머니는 새 차를 뽑았는데 댄스 학원에 다니게 되었대요. 할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소처럼 일만 하셨고요. 할머니는 운전을 시작한 지 2년쯤 되고 나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놀러 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하게 본 할아버지는 할머니 명의로 된 땅도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지라 할머니가 판 땅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도 않았대요. 하지만 집보다는 바깥 생활에 취미를 둔 부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할머니와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농사일에 몰두하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지역은 하우스 농가로 유명했는데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혼자 사는 순옥이라는 여자분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혼인도 하지 않고 언니네 집에서 살면서 조카를 키워주고 농사일도 돕던 분이었는데요. 동네에서 일이 바쁠 때 품앗이하러 많이 다니셨대요. 김장철에는 김장일 하러 다니고 못자리 할 때 다른 집 자녀들이 못 오게 되면 모판 나르러 오기도 하며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혼하고 혼자 사시게 되자 순옥이 아줌마가 할아버지네 집에 반찬을 챙겨다 주는 일이 잦았대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할머니 말고는 다른 동네 분과 눈인사 정도만 했던 분이었는데 순옥이 아줌마가 자상하게 할아버지를 챙겨주니 마음이 갔나 봐요. 할아버지는 순옥이 아줌마와 재혼을 하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군대 제대 후 순옥이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불렀고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동기와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답게 서울 역세권에 큰 아파트를 사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순옥이 아줌마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호칭은 할머니지만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정도였고요. 남는 밭자리에 귀농한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자주 서울로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고 오는 일이 빈번했고요. 순옥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건강을 우선으로 했어요. 설탕, 소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자연 재료로 요리를 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식단에 길들여져 또래 연배의 할아버지들과 달리 무척 건강하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철이 들자 순옥이 할머니께
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순옥이 할머니는 예쁜 얼굴에 고상한 말투, 성품도 좋은 분이었는데 가족밖에 모르니 당연히 제게는 최고의 할머니였어요. 저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허리 협착증이 심해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사셨고요. 치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고 집안 청소도 해주셨어요. 순옥이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도와 할아버지를 정성껏 수발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할아버지는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순옥이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아버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빠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혼자 텃밭 일구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혼자 살면 외로워서 안 된다고 도시에서 친구 사귀고 사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거의 매주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데리고 갔어요. 대형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나당에서 숯불구이를 해 먹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렇게 젊고 예쁜 할머니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사실 새 할머니인데 엄청 좋은 분이라고 했더니 자주 놀러와서 할머니를 웃겨 드리자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게 좀 어색했는데 저희 식구가 자꾸 찾아가니 말로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은근 기다리시는 눈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순옥이 할머니를 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동네 주택분들과 점점 친해지셔서 서로 반찬도 주고받으며 잘 지내시더라고요.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사소한 오해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괴로운 마음에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할머니, 나 처음 연애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밤 할머니네 집에서 자고 갈게 했더니 내 새끼 마음 아팠구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줄게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요. 할머니는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사귀는 여자 있으면 부담 없이 할머니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참 동안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할머니에게 놀러가서 머시멜로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궁금하다고 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영화관에 놀러가 팝콘과 나초, 커피를 시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할머니와 숯불로 조개를 구워 먹는데 할머니가 춥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입혀 드리니 할머니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죠. 할머니는 수능 시험을 보기는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드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보를 찾아보고 마침 드론 로봇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 입학시켰어요. 할머니는 요즘 매일 저를 찾아요. 공부를 하려면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초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요. 다행히 할머니는 매우 영리하셔서 한번 가르쳐 드리면
금세 습득하시는 편이었어요. 할머니는 드론 자격증을 따서 돈도 벌고 싶다고 욕심을 내시는데요.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현석이 너를 귀찮게 하는데 너무 미안해. 혹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준다고 하시니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린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였으니까요. 요즘은 할머니를 매일 보는 게 익숙해졌고요. 매일 효도를 하는 기분이랄까요. 할머니도 손주가 매일 찾아오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줍은 고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대릴 사위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좀 비꼬기도 하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한 남자라고 말해주는 여자가 둘이나 있으니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입지로도 그렇고 불만스러운 것이 없죠. 게다가 집에서도 꽤나 인정받는 남편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여직원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은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내심 저를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모든 직원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와 저의 아내만 젊은 직원이었죠. 사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은 오랫동안 정이 쌓인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집단에서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죠. 그때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아내는 저보다 연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단순히 일을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도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죠. 아내는 사장님의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으며 일하다가 선봐서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엄청난 여자였죠. 능력뿐만이 아니라 추진력도 대단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을 대할 때의 그 포스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쳐서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주눅이 들 정도였죠. 직원들 말로는 아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아내를 무시했대요. 사장 딸이 들어와서 민폐나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와서 회사를 바꾸기 시작하더니 업계에서 회사의 위치를 엄청 높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사장님보다도 아내를 더 어려워한다고 하더군요. 외동딸이라서 사장님은 고민도 많으셨대요.
딸에게 회사를 맡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능력 있는 사위를 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남자가 와도 아내만큼 회사를 키워놓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를 준비해야 하나 보다 하고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둘이 밥을 먹는데 무슨 예약을 하냐고 하더군요. 둘이요?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내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서 저는 퇴근 후에 아내를 따라 나섰죠. 큰 누나를 졸졸 쫓아가는 막내처럼 저는 아내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는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길래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저는 아내의 눈빛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사장님 딸이라서 과장님, 미모가 뛰어나서 과장님의 대시를 무조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셨어요. 저도 제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용기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내는 미소를 띄우며 보채지 않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저는 아내에게 사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먼저 말했는데 그건 왜 못 들은 척을 해놓고 왜 사귀자고 하냐 묻더군요.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아내와 6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아내는 참 따뜻한 여자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며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의 모든 실수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던 사장님이셨거든요. 저의 아빠보다 저에게 더 자상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슬펐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을 서둘렀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장인어른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몇 번을 까무러치며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위로해 줄 정도였죠.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저희가 처가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었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장모님은 저희 보고 따로 살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저의 의향을 물어보았고 저는 장인어른의 유언을 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장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집에는 30년 넘게 집안일을 해주신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 이모님은 정말 장모님과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도 그 이모님에게 깍듯하게 대했기 때문에 저도 이모님으로 깍듯하게 대했죠. 다 같이 밥을 먹게끔 그 이모님이 식사를 차려주었고 우리는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회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리해야 하는 회사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퇴근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생각해서 저보고
먼저 퇴근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를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자는 것이 전부였어요. 장인어른의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 처가에서 살기로 했지만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한 것이 없더라고요. 장모님과 이모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순수한 분이라서 제 얘기를 잘도 들어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철없이 하는 말도 재밌다는 듯이 들어주셨죠. 이모님이 퇴근하시고 아내가 늦게까지 야근을 할 때면 저는 장모님과 TV로 영화도 보고 야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이런 딸이 있어야 했는데 걔는 지 아빠랑 똑같아서 일밖에 몰라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실없는 농담도 잘하고 엉뚱한 행동도 잘했거든요. 장모님은 저의 그런 행동에 자지러지게 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개월 전쯤 아내는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고 시간이 늦으면 그곳에서 호텔을 잡아 자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운전기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엄마가 걱정이 된다면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아내와 함께 지방에 다녀올까 했는데 아내는 자기 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어머니한테 남편을 양보하는 딸을 두셔서요. 장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모님은 걔가 이런 건 나도 알지. 근데 좀 자네처럼 살가운 딸이었으면 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을 먹고 장모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프랑스 예술 영화였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저도 졸음이 오는데 장모님도 졸음이 오는지 제 다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와인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술 기운 때문이지 그날 피곤했는지 장모님은 제 다리를 베고 누워 영화를 보면서 눈을 껌뻑거리셨어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고 잠이 확 깨버렸어요. 영화가 끝나니까 장모님은 잠에서 깨시더군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이 맑아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서 멍한 채로 주방에 갔어요. 장모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잠을 못 자 하고 저를 흘겨보시더군요. 저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다음 장모님을 이끌어 방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이 나도 물 좀 먹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이긴 했지만 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오실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얼른 제 방으로 왔던 것이죠. 이모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와 장모님은 눈을 마주치며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웃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보다 일찍 퇴근하면 장모님은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이모님이 저녁을 차리고 나서 퇴근하시도록 했죠. 그리고 장모님과 저는 아내가 오기 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장모님은 제가 자상하면서도 남자답다고
매일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내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해주고요. 저를 진정한 남자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같이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식당 이모님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도 얼굴도 예쁜 이모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갖는데 솔직히 꽤 스릴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아내 때문이에요.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남자인데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컸어요. 연년생인 여동생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동생은 20대 초반부터 사귄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어요. 저는 딱히 연애 경험도 없고 여자에게 관심도 없어서 단순하게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전철역에 어떤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동규야. 하는데 뒤 돌아보니 대학 때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한 친구 미진이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성격이 밝고 둥글둥글해서 인기가 많았던 학우였죠.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근처 호프집으로 갔어요. 불금이라 마음 놓고 마신다는 게 너무나 버린 나머지 우리는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날 밤 미진이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났고요. 미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고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우리 둘 다 이혼이고 대학 내내 동아리실에서 붙어 다녔던 좋은 친구 사이인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알고 보니 회사도 가까웠어요. 전공을 살려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된 미진이가 예뻐 보였고 만나면 만날수록 성격이 밝고 쿨해 자연스럽게 끌렸다고나 할까요? 우린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미진이의 밝은 성격은 부모님을 닮은 듯 했습니다. 결혼 승낙받으러 미진이네 집에 인사 간 날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부유한 느낌이었어요. 장인어른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사위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신혼집에 혼수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모은 돈은 비자금으로 쓰라 하셨고 앞으로 미진이에게 따로 용돈을 줄 거라는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 집도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부모님이 제 결혼식 때 사용하실 돈은 따로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미진이가 편히 살 집을 직접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아버지가 집값의 반을 보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선물은 온전히 다 해야 선물이라며 거절하셨어요. 같은 대학에 비슷한 연봉을 받는 처지에 다른 점이라곤 부모님의 경제력 차이였어요. 미진이는 자기 집이 부자라고 저희 부모님께 소홀한 적도 없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아이 계획은 미루고 열심히 신혼 생활을 즐겼어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일이 좀 많았는데 평일에 야근은 많이 했고 주말은 온전히 쉬었어요. 주말에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양가 부모님께 번갈아 가면서
식사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제 신혼생활은 참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대학 동기와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4박 5일로 다녀올 건데 그동안 개모임을 하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돈을 냈다고 하더군요. 5명이 가는데 아예 엄마는 없고 신혼이거나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과 간다고 했고 별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용돈도 줬습니다. 미진이가 없는 하루는 참 길었어요. 출국일 저녁에 혼자 저녁밥을 해결하고 예진이 방으로 갔어요. 우리는 침실은 같이 썼지만 각자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외동으로 자라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던 예진이는 신혼집에도 자기 방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침실에는 침대만 놨고 각자 방에 책상, 옷장도 따로 놨어요. 아내가 없으니 쓸쓸한 마음에 아내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노트가 나오더라고요. 3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는데요. 며칠에 한 번씩 일기를 썼더라고요. 다는 읽을 수 없었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예진이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1년 전에 회사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과장이었어요. 과장은 놀랍게도 유부남이었고 미진이는 지금도 과장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예진이가 여행계를 부어 여행을 간 게 아닌 것 같다는 촉이 발동했어요. 누구랑 가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다 모르는 친구들 이름을 나열했고 그저 믿고 보내줬죠. 과장과 둘이 여행을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구랑 여행 갔냐고 따질 수도 없었지만 미진이는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충분히 도착하고 남을 시간인데도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을 보내봤지만 일부러 안 읽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갔다면 당당하게 사진을 보내었을 것인데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니 연락을 피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죠. 날을 새고 아침이 되자 여행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내 이름을 말하고 5명이 패키지로 간 게 맞냐고 물었더니 5명이 같이 예약한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분노했어요. 이 집 안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휴대폰과 차 키를 들고 무작정 나갔어요. 먹자 골목으로 향했고 평소 잘 먹던 해장국 집에 주차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오픈 시간에 도착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워낙 자주 갔던 식당이라 서빙 아주머니께서 먼저 아는 체 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며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 밥 먼저 먹으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허겁지겁 해장국 곱빼기를 먹어 치우니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아주머니는 식당 참모 아줌마가 가끔 쉬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 배려를 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드라이브를 하겠나요? 장 보기도 싫고 그렇다고 토요일 아침부터 유부남이 된 친구들에게 전화 걸 수도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오늘따라 참모 아줌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 혼자 조리하고 손님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기장판 스위치를 올려주시며 좀 자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친절한 아줌마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해버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싱글인지 가정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줌마는 가게 문을 다 잠그고 밖에 잠시 외출 중이라고 팻말을 걸어 놓더라고요. 정오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손님들이 몰려올 수도 있었는데 아줌마는 저에게 집중해 주셨어요. 아줌마 덕에 우울했던 기분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아줌마 퇴근 시간에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해장국집 아줌마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편인데요. 이목벌 아줌마의 배려심과 호기심에 자꾸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진이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이 변기에 빠져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국제전화 카드를 안 쓴다고 해도 전화를 못 걸 정도로 아내가 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망고 젤리를 먹으라고 건네는데 기분이 확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확실한 물증은 없고 정말 답답하더군요. 아내는 피곤하다며 짐 정리를 하더니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알림이 뜨는데 제주도 배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남편분과 잘 들어가셨죠? 다음에도 또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그 메시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가 나오자마자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행 다니는 여자였어. 근데 참 용감하기도 하다. 패턴도 안 걸어놓고 말이야. 예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해 하더군요. 아이도 없는데 금방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미진이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사과하더군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물으니 대답도 못 하더군요. 미진이에게 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헤어질 수도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 과장이랑 만나서 뭔가 다툼이 있었던 날이라는 건데요. 아내는 스트레스를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저도 참 무지하다 싶은데요. 속이려고 작정하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는 이 결혼 생활에 진심이고 곧 과장님과 정리하겠다고 싹싹 비는 중입니다. 사실 저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식당 아줌마와 비밀스러운 시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